남편 침대 머리맡에서 이렇게 흠뻑 젖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축축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하루가 지나고 새벽의 공기가 병실 안을 파고들 무렵 저는 온몸이 서서히 젖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손끝 때문인지 분간도 안 됐어요.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 덮어두던 것들이 속에서 뜨겁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은 작았지만 끝내는 온몸을 빨아들이듯 휘감았죠. 민석 씨가 잠든 그 옆, 아무 말 없이 누워있던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에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너무나 성실했던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뒤 그 곁을 지키던 아내가 간병인과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금기를 넘는 관계에 빠졌다가 남편이 깨어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년 남성분들, 아내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고 끈적한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인천 근교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편 최민석,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소방관이었죠. 매일 아침 김치국을 끓이던 제 손길엔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의 소방복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늦은 밤 돌아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안도하던 날들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항상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제 마음엔 매일 밤 불을 지피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가 샤워를 마치고 흰 티를 입고 거실에 앉을 때면 제 가슴은 마치 처음 연애하던 때처럼 뛰었어요. 그 사람 특유의 묵직한 체온이 가까워지면 제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설렘과 두근거림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로 대화를 나누는 밤을 보냈어요. 어떤 말보다 깊은 이해가, 어떤 행동보다 더 짙은 교감이 이불 속을 가득 채웠죠. 민석 씨는 제 몸이 아닌 제 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남자였습니다. 감정의 골짜기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천천히 저를 녹여냈어요. 날이 추운 겨울밤이면 침대에 몸을 뉘이는 순간 그의 체온이 제 등줄기 너머로 번져오는 게 느껴졌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천천히 녹아내렸죠. 그 밤들은 격정이 아니라 온기로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심장 깊숙한 곳에 불씨를 지펴두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의 체온을 덮어주며 잠드는 밤, 그런 밤들이었어요. 제가 어떤 날은 말없이 등을 돌리면 말없이 등을 안아주었고, 어떤 날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저를 가만히 눕혔어요. 마치 제 안에 쌓인 불안과 욕망을 조용히 풀어내는 것처럼. 그 밤들 속에서 저는 늘 안심했고, 사랑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그의 숨결은 밤새 제 곁에 머물렀고, 저는 아침마다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했죠.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더 잔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했던 손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잡아주지 못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건물 아래 깔린 남편, 중환자실의 낯선 기계음 속에서 저는 제 존재마저 잊어갔습니다. 의사는 가능성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회사 병가도 끝나버린 채 알바와 병간호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죠.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라면을 먹으며 울었고, 민석의 가래를 흡인하는 진동음에 잠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날도 병원 복도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점점 말아가는 민석 씨의 입술 위로 떨어지는 생리식염수의 냄새, 그걸 닦아내며 저는 무언가를 참기 위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원은 더 조용해졌고, 침묵이 너무 깊으면 오히려 속이 울렁일 만큼 불안했어요. 처음엔 그저 생존이었습니다. 간호하고, 일하고,
돌아와 또 간호하고.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 안에서 조금씩 뭔가가 마모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재훈 씨를 만난 건 그냥 주치의의 추천이었습니다. 파견 간병인이라고 일주일에 3일만 오겠다고, 특별히 전직이 물리치료사라 손도 야무지다고 했죠. 사실 처음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 사람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던 나날들이었으니까요. 그냥 한 명 더 있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니, 조용히 그는 제 일상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정원 벤치에서였어요. 빈 근무를 마친 그가 저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순간 목이 탁 막히는 듯 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번 제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 발목을 부축하며 그가 내미는 손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체온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손끝에 전해지던 조심스러움, 조용한 배려 같은 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감정 같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를 부드럽게 내려다보며 조심하셔야죠 하고 웃던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고단함을 알아보는 누군가의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 시선이 머물게 됐습니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모습, 병실 창문을 조용히 여는 손길, 밤이 깊어갈수록 낮아지는 그의 목소리. 모두가 이상하게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어느새 제 속을 헤집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런 감정이 생겼다는 것에, 또 그것을 느낀 대상이 남편의 간병인이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꾸짖고 또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나무란다고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한 존중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 숨어있는 온기를 저는 점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일 때는 말없이 커피를 내밀었고 병실 안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을 땐 괜찮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늘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처음엔 파동처럼, 점차 파도처럼 밀려와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민석 씨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병실, 기계음, 그리고 생리식염수 냄새에 젖어든 공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찰나, 교대 시간보다 일찍 나타난 재훈 씨가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어요. 항상 그랬듯 인사하고 가볍게 병실을 둘러보다가 저와 마주 앉았죠. 그날은 유독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하루였고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생강차를 건네고 눈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제 말은 흐려졌고 숨죽이며 흐느끼는 제 어깨를 그는 조용히 감쌌어요. 그 품 안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따뜻했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멎고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뚫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얼굴을 가까이 했고 저는 그 입김에 이끌리듯 입술을 허락해버렸습니다. 짧고도 깊은 감정이 스민 접촉이었죠. 너무도 당황한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그를 밀어냈지만 그의 강한 기운과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석 씨가 누워있는 병실 한켠, 커튼 뒤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이어진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민석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안함이 목을 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안함은 또 다른 흥분으로 번졌습니다. 저를 응시하던 그 눈빛이, 그 손길이 모든 걸 잊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갈증이 채워지는 느낌이었고 그 채움은 곧 저를 중독시키는 무언가가 되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그 체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간병이 아닌 이유로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났고 커튼 뒤의 정적을 당연히 여겼으며 민석 씨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게 된 저 자신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 감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린 병실을 벗어나기도 했어요. 처음엔 서로에게 죄책감을 느껴서였죠. 민석 씨가 없는 공간, 말하자면 집으로 향했어요. 민석 씨와 함께 잠들던 그 침대,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몸을 기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익숙했기에 되려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침묵이 너무 또렷했고 과거의 그림자가 방 안 구석마다 진하게 남아있었죠. 저는 아무리 그의 품에 안겨도 그 밤만큼의 감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커튼 뒤,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이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오히려 저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숨결이 여전히 울리는 그 자리에서 저는 도망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점점 모서리를 잃어갔고 대신 날카로운 갈망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어느 날엔 병실 복도 끝 창문 옆,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새벽 시간에 우리는 조용히 기대어 앉은 채 서로에게 파고들었어요. 바깥은 어둡고 안은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너무도 부드럽게 쾌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탁 트인 어둠과 은은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우리는 마주했고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탐했습니다. 차 안에 맺힌 김서린 유리창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증명하듯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도망칠 구멍조차 찾지 못한 채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단지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죄와 쾌락, 기억과 욕망이 겹쳐진 제 내면 그 자체였습니다. 민석 씨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가 깨어나 저를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모순된 갈망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병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재훈 씨와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고 저 자신도 그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도피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침잠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석 씨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헛것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떨림은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정말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품고 있는 듯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석 씨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죄책감, 공포, 기쁨,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 순간 이재훈 씨는 조용히 병실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 씨는 눈을 떴고 손끝을 움직이더니 조심스럽게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 그 문장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숨길 수도 없었고요. 처음 재훈 씨와 나눴던 그 차가운 밤의 떨림부터 민석 씨가 있는 병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그의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던 그 자리를 배경 삼아 저지른 모든 순간들을 포장도 핑계도 없이 모두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감싸 안았는지, 어떻게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점 그 따뜻한 위로가 쾌락으로 번지고 결국은 중독처럼 반복되었는지까지.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약했고
동시에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안의 모든 것을 비워내듯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 있었고 저는 끝까지 고백했습니다. 민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해는 못해. 하지만 너니까 용서할게. 그 말 한마디가 제 모든 고통과 죄를 껴안아주는 듯 했어요. 저는 그의 손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재훈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돌아갈게요. 아니, 돌아가야만 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저에겐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재활을 시작했고 저는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고 저는 매일 그의 반찬을 고르며 병실 창가에 꽃을 놓았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잡기, 눈 마주치기, 말 한마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저는 일기장에 모든 걸 썼습니다. 그날의 감정, 후회, 흔들림, 그리고 마지막 용기까지. 그 일기장을 민석 씨가 발견했을 때 저는 모든 걸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말했어요. 밥 먹자.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큰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제 손을 먼저 잡아줍니다. 고통은 오래 가지만 사랑도 그렇더라 라고 말하면서요. 병실 조명 아래 이제 흐르던 침은 멈췄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눈물만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었고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당신의 아내가 오늘도 조용히 등을 돌리고 누워있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자리하고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늦기 전에.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